한국은 후진국 아니었나요? 근데 이게 다 뭔가요?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해할 수 없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나라, 생각보다 훨씬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함은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란츠라고 합니다. 스위스 취리히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고 올해 63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 에바와 저는 결혼한 지 40해가 넘었고 슬하에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독일에서 일하고 있고 둘째 딸은 몇 해 전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늘 영상통화로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좋은 사람들, 편리한 생활,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친절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그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된 건 딸의 출산 예정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녀가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로 오겠다고 했지만 임신 후기라 장거리 비행이 어려웠고 결국 저희가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지요. 에바는 처음엔 긴 비행이 걱정된다고 했지만 손주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설렘에 금세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14시간 가까이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처음부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넓고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짐 찾는 공간에서부터 입국 심사대까지 줄 하나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모습은 마치 잘 짜인 시계장치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바로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정말로 가방을 그냥 두고 사라지다니요. 처음엔 저희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몰래카메라라도 찍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니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카페에서는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자리를 비우고 식당에서는 스마트폰을 그대로 둔 채 화장실을 가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인가 싶었지요. 공항에서 딸 부부를 만나 그들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하자마자 자동으로 열리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층마다 설치된 CCTV에 에바와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한국식 보일러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온돌 시스템 덕분에 발끝부터 몸 전체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거기다 공기가 건조하지 않고 포근한 느낌이 들어 정말 신기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난방을 틀면 금세 코가 마르고 목이 칼칼해지는 게 보통인데 이곳은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아파트 안에는 작은 마트, 카페, 심지어 수영장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일반적인 주거 환경인지 믿기 힘들었지만 딸 말로는 서울에서는 흔하다고 하더군요. 어디를 가든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도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아직도 속도 느린 인터넷 때문에 화상통화도 끊기기 일쑤거든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희 부부는 말 그대로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스위스에서부터 이어진 장시간의 비행, 공항에서의 대기, 새로운 환경에서의 긴장감까지 더해져 머릿속이 멍하고 다리가 퉁퉁 부은 느낌이었어요. 시차도 아직 익숙지 않아 머리가 띵했고 특히 에바는 속이 메스껍고 몸에 기운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저희를 위해 딸이 준비해둔 따뜻한 전복죽 한 그릇.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퍼지는 고소하고 짭조름한 향기. 그것만으로도 몸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저희를 소파에 앉히고는 작은 상에 전복죽을 한 그릇씩 에웠습니다. 위에 고명으로 얹힌 참깨와 실파, 그리고 작게 썰어 부드럽게 익힌 전복이 눈에 띄었고 그 옆에는 김치와 무생채, 깻잎 장아찌까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첫 한 입을 떠먹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에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쌀알은 퍼지지 않고 탱글하게 살아있었고 전복은 씹을수록 고소한 감칠맛이 돌았어요. 육수는 해산물 특유의 비린맛 없이 깔끔했고 은은하게 풍겨오는 참기름 향이 입안을 감싸주었습니다. 그 한 그릇에는 분명 음식 이상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전날 밤 늦게까지 이 죽을 정성껏 끓였다고 했습니다. 생전 처음 손주를 안게 될 부모님에게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다고요. 에바는 그 이야기를 듣자 고개를 끄덕이며 운시우를 불켰습니다. 예전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죽을 끓여줬는데 이제는 내가 우리를 챙기는구나 라고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 딸도 웃으며
이제는 제가 엄마 아빠를 돌봐드릴 차례예요라고 말했죠. 전복죽을 다 먹고 나자 온몸이 천천히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배가 따뜻해지니 마음도 편안해졌고 낯선 공간이지만 금세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의 온돌 바닥이 포근하게 데워져 있었고 작은 탁자 옆에는 따뜻한 보이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에바는 한 모금 마시며 여기서 조금만 누우면 잠이 솔솔 올 것 같아라고 말하며 슬쩍 눈을 감았습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따뜻한 방 안에 앉아있자니 오래된 피로가 풀리는 듯했어요. 그렇게 저희 첫 한국 여행은 도착한 그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 딸과 사위는 저희에게 주변을 구경시켜주겠다며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아직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 새벽부터 눈이 떠졌기에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지요. 아파트 단지를 나서자마자 느낀 건 도시가 굉장히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출근 시간대였지만 어수선하거나 시끄럽지 않았고 사람들은 조용히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가의 가로수들도 잘 손질되어 있었고 작은 공원에는 운동하는 어르신들과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주민들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동네라 생각했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보이는 풍경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는 도로, 일렬로 정리된 자전거, 정류장마다 설치된 전자 안내판,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정류장 앞에 설치된 투명한 칸막이였습니다. 딸이 설명해주기를 겨울에는 바람을 막아주고 여름에는 냉방이 되는 장치라고 했어요. 그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편리함으로 이어지는지 느낄 수 있었죠. 점심에는 딸이 미리 예약해둔 한정식 집에 갔습니다. 외관은 기와 지붕이 인상적인 한옥 형태였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치 조용한 사찰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연못과 조경이 잘 꾸며져 있었고 실내는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세련된 분위기였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 나무 테이블에 앉자 이내 정갈한 반찬들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노란빛이 감도는 계란찜이었어요. 부드러운 식감 속에 살짝 간간한 국물 맛이 배어 있었고 그 위에 얹힌 실파와 깨소금이 고소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에바는 한 입 먹자마자 감탄을 내뱉었어요. 이건 그냥 달걀찜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하고 말이죠. 그 다음 나오는 반찬들은 정말 다채로웠습니다. 제 입맛을 사로잡은 건 고등어 조림이었습니다. 두툼한 고등어 살에 고추장 양념이 배어 있었지만 딸이 매운맛을 조절해달라고 부탁한 덕분에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하게 단맛이 돌았어요. 뼈를 발라내며 먹는 재미도 있었고 조림 국물에 밥을 비벼 먹으니 입안 가득 풍미가 퍼졌습니다. 에바는 연근조림에 푹 빠졌습니다. 바삭한 식감을 예상했는데 입에 넣자 부드럽고 쫀득한 느낌이 입안을 감싸며 달달한 간장 양념이 입맛을 돋워줬어요. 평소 단맛을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도 연근조림만큼은 계속 젓가락이 가더라고요. 에바는 이건 디저트보다 더 맛있어라며 웃었습니다. 또한 호박전과 도토리묵 무침, 진하게 우린 미역냉국, 직접 담근 듯한 묵은지, 간 무침 콩나물 무침까지 모두 제각기 다른 개성과 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바는 특히 미역냉국을 좋아했는데 이건 마치 바다를 마시는 것 같아라며 시원한 국물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식전 입맛을 돋우는 데 딱이었고 담백하면서도 깔끔한 뒷맛이 인상 깊었습니다. 식사의 마지막에는 돌솥밥이 나왔습니다.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뜨끈한 밥에 윤기가 자르르 돌고 그 밑에는 고소하게 누른 밥이 바삭하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물을 부어 누룽지를 만들어 먹는 방법도 처음이었지만 담백한 누룽지탕이 입가심으로는 최고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에바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프란츠, 나 방금까지 한국 음식이 이렇게 섬세하고 정성스러울 수 있다는 걸 몰랐어. 그냥 맵고 기름진 음식만 있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오해였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문화권과는 또 다른 방향의 미식이야. 간단하고 건강한데 그 속에 깊이가 있어. 이렇게 한 끼 식사였지만 그 안에는 한국의 정서와 미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문화와 정성을 맛보는 시간이었어요. 이날의 점심은 단연코 저희 부부가 한국에서 경험한 최고의 식사 중 하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그 경험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역 안은 넓고 청결했으며 바닥에 껌 자국 하나 없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할 때도 복잡한 절차가 없었고 티머니 카드 하나로 쉽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열차가 도착하는 시간까지
전광판에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전광판에 뜬 시간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열차가 도착하자 에바와 저는 얼굴을 마주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후 딸이 지하철 내 좌석 양보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앉아 있었던 자리는 노약자석이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절대 앉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열차 안이 붐비는데도 그 자리는 끝까지 비워져 있었습니다. 부원의 배려가 당연한 듯 지켜지는 문화는 참 인상 깊었고 감동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딸이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카페 안은 아늑하고 조용했으며 사람들이 대부분 노트북이나 책을 펼쳐놓고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에바는 그런 풍경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집중된 공간은 정말 오랜만이야. 모두가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각자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너무 좋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질서와 예의가 참 보기 좋았어요. 그날 저녁에는 사위의 부모님께서 저희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나이 차까지 고려하면 어색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현관문을 열고 맞아주시는 그들의 표정은 걱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라고 인사하시는 모습에서부터 이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준비해주신 실내 슬리퍼까지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차 한 잔과 함께 시작된 저녁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식탁에는 여러 가지 정성스런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사위 어머님이 직접 만든 잡채, 고소한 김치전, 갈비찜, 고등어구이, 그리고 에바를 위해 맵지 않게 만든 나물 무침까지 정말 푸짐했습니다. 특히 갈비찜은 달큰한 간장 양념이 뼛속까지 배어들어 있었고 입에 넣자마자 살살 녹았습니다. 에바는 한 입 먹고 이건 스위스 어디에서도 먹어본 적 없는 맛이에요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어머님은 수줍게 웃으시며 다음엔 소불고기도 해드릴게요라고 답하셨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식사를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저희가 따로따로 덜어먹는 유럽식에 익숙했다면 한국에서는 서로 반찬을 함께 놓고 자유롭게 나눠 먹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낯설었지만 젓가락을 주고받으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 반찬 정말 좋아요 하고 말하는 그 속에서 사람 간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진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자체가 교감의 순간이었습니다. 식사 중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사위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딸과 사위가 처음 만났던 에피소드,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일들까지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감정과 정은 같다는 걸 그 자리에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에바는 간단한 한국어 몇 마디를 미리 외워갔는데 그 덕분에 사위 어머님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는 전통차와 함께 과일과 다과가 나왔습니다. 유자차와 대추차가 테이블에 놓였고 함께 나온 귤과 밤, 떡은 입가심으로 제격이었습니다. 사위 아버님은 조용한 분이셨지만 대추차를 따르며 한국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식사 후 이런 대화의 시간도 더 소중하게 여겨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그게 한국만의 정이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바가 말했습니다. 프란츠, 나는 오늘 정말 가족 같았어.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놀라워.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단순한 외국인의 방문이 아니라 진심 어린 환대를 받은 느낌이었어요. 이 경험은 저희가 한국에서 느꼈던 문화 중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함께 먹는 자리가 아닌 진심을 나누고 정을 느끼는 가족 문화의 진수였어요. 그날의 식사는 단지 맛있었던 한 끼가 아니라 저희 부부가 이 나라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다음 날은 딸의 배려로 근처 찜질방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방송에서만 보던 찜질방은 실제로 경험해보니 훨씬 더 재미있고 특별했어요. 다양한 온도의 방, 구운 달걀과 식혜, 바닥에 펼쳐진 사람들, 그리고 아늑하게 들리는 TV 소리까지 모든 게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노곤노곤 풀리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에바는 다음 날도 또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런 일상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체계적이면서도 따뜻한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의 출산이라는 이유로 찾아온 나라였지만 점점 저희는 한국 자체에 매료되어 가고 있었어요. 매 순간이 새롭고
어디서나 사람들의 배려가 느껴지는 이곳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정도 피로도 풀리고 한국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저희 부부에게는 조금 뜻밖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에바의 허리 통증이었습니다. 도착 초반에는 시차 적응과 긴장감 때문에 미처 느끼지 못했지만 한국에 와서 걷는 시간이 많아지고 움직임이 많아지자 오래전부터 그녀를 괴롭혀온 요통이 다시 도진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스위스에서 정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해외에서는 병원 방문이 까다롭고 언어의 장벽도 있어 그저 며칠 참고 넘기려 했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딸이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한방병원이 있으니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한의학은 솔직히 조금은 비과학적이고 민간요법에 가까운 이미지였거든요. 하지만 딸의 권유도 있었고 에바가 점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결국 병원에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방병원은 저희가 예상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외관부터 현대적이고 깔끔했으며 접수 시스템도 굉장히 체계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병원 직원 중 한 명이 유창한 독일어를 구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에바가 통증을 설명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바로 독일어 통역이 붙었고 진료가 매우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의사는 에바의 자세와 걸음걸이를 관찰한 후 침 치료와 함께 온찜질, 그리고 척추의 균형을 바로잡는 치료를 권했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했지만 에바는 의외로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침을 맞고 난 후 에바는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는 허리가 많이 편해졌다고도 했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오랜만에 허리 통증 없이 잠을 잤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에바를 위해 한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종이팩에 포장된 따뜻한 약이었는데 의외로 맛이 그리 쓰지 않았어요. 에바도 거부감 없이 잘 마셨고 며칠 뒤에는 확실히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방치료라는 것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과 전통이 어우러진 훌륭한 치료 방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사위가 우리를 위해 특별한 장소에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대형 찜질방이었어요. 이미 작은 찜질방은 경험했기에 큰 기대 없이 따라갔지만 그 규모와 시설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수십 개의 찜질방과 탕, 휴식 공간, 영화관, 북카페까지 마치 작은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더운 방에 들어가 땀을 흘리는 게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어느새 몸이 노곤노곤 풀리면서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황토방과 소금방은 피부까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찜질 후에 먹은 구운 달걀과 식혜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진정한 힐링의 마무리였습니다. 에바는 얼굴이 빨개지도록 웃으며 이건 정말 스위스에도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한강 근처에서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공기를 맞으며 걷는 길, 도심 속에 이토록 조용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강가에는 가족, 연인, 친구들이 돗자리를 펴고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젊은 부부, 조용히 책을 읽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한강의 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선선했고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비쳐 반짝이는 풍경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아름다웠어요. 에바와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울이라는 도시가 참 다채롭다고 느꼈습니다. 거대한 빌딩 숲 안에 이렇게 여유롭고 평화로운 공간이 있다는 것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딸이 준비해온 돗자리를 깔고 자리를 잡자 사위가 한강에선 컵라면을 꼭 먹어봐야 해요라고 말하며 작은 휴대용 가스버너를 꺼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강가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게 가능한 것인지 의아했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강가 곳곳에 있는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물, 휴대용 가스까지 다 대여해준다고 했습니다. 그건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사위는 뜨거운 물을 부어준 뒤 라면 뚜껑을 덮고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딸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지금 치킨도 하나 시켜볼까요? 이 근처까지 배달해줘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공원 한복판에서 배달이 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앱을 통해 배달 위치를 설정하자 사방이 어두운 이 강가 한복판까지 음식이 배달된다는 사실에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라면이 익을 즈음 치킨과 함께 감자튀김, 떡볶이까지 배달이 도착했습니다. 배달원이 저희가 위치한 곳을 정확히 찾아왔고
밝은 표정으로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음식은 여전히 뜨거웠고 튀김은 바삭했습니다. 저는 그 정교한 시스템과 빠른 속도의 놀라움을 느꼈고 동시에 이런 문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한강 야경을 바라보며 라면 국물 한 숟갈을 떠먹었습니다. 짭조름한 국물에 김치의 칼칼한 맛이 어우러지니 몸이 따뜻해지고 하루의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에바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어 라면을 한 가닥 집어 먹었고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먹는 라면은 정말 별미네요. 스위스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저도 함께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달 온 치킨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으며 다양한 소스들이 함께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에바는 특히 간장 맛이 나는 소스를 좋아했고 저는 매콤한 양념이 입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딸은 이게 바로 한국식 야식 문화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밤에 강가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친구나 가족과 함께 나눈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나누며 강바람을 맞고 있으니 저희도 어느새 서울 시민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자연스럽게 웃음으로 인사했고 아이들은 강가를 뛰어다니며 장난을 쳤습니다. 이런 밤이 있다는 게 참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한강에서 보낸 그 몇 시간은 단순한 외출이 아닌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온몸으로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빠르지만 조급하지 않고 자유롭지만 정돈되어 있으며 기술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그 풍경 속에서 저희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나라 다시 오고 싶다. 꼭 다시 이 자리에서 이 맛을, 이 공기를 느끼고 싶다. 그러던 중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강 벤치에 앉아 있다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딸에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딸은 웃으며 가방에서 작은 쓰레기 봉투를 꺼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이 쓰레기를 챙겨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치워주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두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손주의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저희의 마음은 점점 더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딸이 출산을 하게 된 병원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특히 산후조리원이라는 개념은 저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엄마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따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전문가들이 아기를 돌봐주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에바는 그 시설을 둘러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때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집에서 버텼잖아. 그녀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기를 처음 안아보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이 먼 나라에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그리고 저희가 그 순간을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저 감격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어느덧 한 달을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손주의 탄생을 함께하기 위해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희 부부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에바와 저는 종종 서울의 작은 골목을 걸으며 그동안 경험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신기하고 낯설었던 일들도 이제는 일상이 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한국의 정과 품격을 하나하나 느끼고 있었어요. 출산을 마친 딸은 인근의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엔 조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에겐 낯설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보통 출산 후 며칠 입원한 뒤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이곳은 전혀 달랐습니다. 산모가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담 간호 인력과 식단, 회복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고 신생아는 필요에 따라 신생아실에서 돌봐주거나 엄마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딸은 하루에 몇 번씩 아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모유 수유를 하기도 했고 나머지 시간에는 조용한 개인실에서 푹 쉬며 체력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간호사들은 아기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저희 부부가 아기를 만나고 싶을 때는 아기 방에서 안전하게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에바는 우리 때는 그냥 집에서 다 버텼는데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다르구나라며 감탄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머무는 동안 사위 부모님과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그들의 가족 모임에도 함께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한국 전통 차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들과 나눈 대화는 단순한 인사치레를 넘어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따뜻한 교감이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한다는 말을 그날 처음 실감했습니다. 서울의 겨울이 점점 깊어지고 있을 무렵, 저희 부부는 떠날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짐을 싸는 내내 마음은 무거웠고 눈물이 자꾸만 맺혔습니다. 손주와의 작별, 딸과 사위와의 이별, 그리고 이 나라와의 이별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가족 모두가 공항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하며 에바는 딸을 꼭 끌어안았고 저도 손주의 작은 손을 잡으며 곧 다시 올게라고 말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한 달의 시간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놀라움, 한방병원에서의 신뢰, 찜질방의 따뜻함, 한강의 평화로움, 그리고 가족이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 모두가 그저 특별한 경험이 아닌 제 인생의 중요한 한 페이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스위스로 돌아온 뒤에도 저희는 매일 딸과 영상통화를 하며 손주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끔은 그 조용하고 깨끗한 서울의 거리, 아파트 단지 내의 카페와 수영장, 시장 골목의 활기찬 소리들이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에바는 주방에서 종종 한국식 반찬을 흉내내어 만들어 보았고 저는 TV에서 한국 뉴스를 찾아보며 한국어 단어 몇 개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에바가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봄에 가자. 벚꽃이 필 때 손주와 같이 산책하면 얼마나 예쁠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좀 더 오래 있자. 다음번엔 아예 2달 정도 머무르는 건 어때? 그렇게 저희의 다음 한국 여행은 이미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누가 한국에 대해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은 단순히 발전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고 정이 있었으며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지만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 다른 한국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